그럼 지금부터 조세제도 개편 방향성 모색과 관련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현장에서 질의하실 분 질문을 먼저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네, 들어주셨군요.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그 대중적인 그 한국에서의 그 인식이라는 것은 뭐 먹튀라든가 과거에 뭐 론스타의 경우라든가 해가지고요. 오히려 그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냥 철수해버린다. 이런 경계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로 토론하신 것은 그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어떤 그 특례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니까 그 근본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을 국내 유치하는 것, 국내 유치해가지고 국내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 이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세 분 중에 어떤 분께서 답변을 좀 주실까요? 아마 제일 먼저 저희가 발표를 해주셨던 연구원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나가는 거죠? 네. 일단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에 앞서서 저는 이제 그 다른 측면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외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과연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자금, 그것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든 또는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든 해외 자금의 유입 자체는 부정적인 효과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자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채권 금리, 시장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낮은 금리의 혜택은 기업들이 1차적으로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계가 2차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린 효과,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국내 자본 축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비슷한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에 있어서 주된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외국에서 인기 있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의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도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 그 다음에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는 양쪽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외국계 금융 유치를 통해서 또 기업 그리고 가계 그리고 시장의 경쟁까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요. 아마 질문하실 때 좀 질문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전에 미리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좀 제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정리하실 동안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저희 황세훈 선임연구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기관에서는 세제 혜택이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떤 지표들을 보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혹은 자본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연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판단 기준은 이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래가 활발해지느냐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식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된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세제 변화 이후, 이전과 보통 이후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제 변화 이후에 시장에서 의도했던 금융상품 또는 제도, 의도했던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통 이것은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 또는 자금 유입이 이전에 비해서 더 활발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지표는 모든 세제 변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금융 지표 내지는 이 세제 변화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특정 세제 변화, 주식 양도소득세라든지 혹은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시장의 질적 구성 요소가 그만큼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이제 지표로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세제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실질적으로 자금 유입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관련 금융상품들의 거래가 얼마나 활발해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정도가 세제 변화가 가지고 오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준비한 그 질문도 황세훈 선임연구원님께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 질문은 조세제도와 자본시장 발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도가 자본시장의 발달 또는 성장을 저해하는데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크게 저해하는 제도나 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사례는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세제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기에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제도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잘 안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굉장히 크게 저해할 것 같은 세제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효과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저해하는 세제를 찾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제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증권거래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증권거래세는 가장 대표적인 자본시장의 거래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거래 비용을 높이는 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증권거래세가 존재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 유동성을 떨어뜨릴 효과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 내지는 시장의 그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쳐요. 투자자의 고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박스권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증권거래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래 비용을 높이면서 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일정 부분 인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을 크게 저해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요소 그리고 그럼으로써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제 요소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증권 거래세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재종 회장님께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황세훈 선임연구원님께서 했던 그 발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이번 시간 아낌없이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손을 드신 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그 질문을 고재종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조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어떤 법을 개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흔히 이제 그 투자유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치법의 그 규정들을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투자자 유치법 속에 우리가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내용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그 혜택이 있느냐. 물론 이제 투자유치법에 보면은 그 일반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이렇게 어떤 그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도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러나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설치한다, 또 금융기관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특례 규정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승희 상무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그 조세 감면이라든가 혜택이 있지만은 금융기관에 특화해서 하는 그런 그 조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유승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유치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고용 문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 거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투자유치법에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규정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법과의 관련성,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법이라든가 뭐 취업 관련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법과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개선을 할 때 우리나라 법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서 투자유치법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또 고재종 회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아시아, 중동에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 목적은 뭐냐 하는 앞에서 이제 우리 그
황세문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처럼 새로운 이 도시 구라자트라든가 누르술탄이라는 이런 도시들이 왜 이러한 금융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뭐 그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의 가장 큰 핵심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은 추가로 또 부가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금융기관을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해서 우리 지금 뭐 블록체인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특화된 형태를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누르술탄이라든가 이 구라자트 같은 도시의 그런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 활성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저희 고재종 회장님께 드리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먼저 여성분이 손을 드셔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금융 중심지가 서울과 부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승희 상무님 발표에 따르면은 그마저도 이제 서울은 실질적인 조세 혜택이 거의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중심지를 유지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집중해야 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나누어서 지금 이 금융특구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것보다 지금 형태를 인정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형태는 이 글로벌 종합금융센터의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의 경우를 똑같은 형태로 간다고 하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라든가 경쟁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특화된 그런 금융 특화 형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중심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서울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굉장히 큰 금융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종합금융센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두 도시를 금융 허브로 키운다는 전략을 성공을 시키려면 두 도시에 각각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마스크 쓰신 분께서도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부산은 이제 특화적으로 서울은 이제 글로벌 종합 이런 그 부분을 이제 통합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 블록체인 중심에 특화된 그 금융 센터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우려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블록체인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서, 그죠?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가상 자산 관련된 것까지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물론 블록체인이 코인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주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코인하고 이제 연관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큰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자산 운영사들이 지금 2개가 파산을 한다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그 제가 초기에 공부할 때는 결국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기를 조금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제 이 보안이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자체에도 이제 보안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엔 봤을 때 이제 루나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자체 보안 문제라기보다도 그 제도 자체의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들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서 제가 감히 이제 어떻게 그거를 대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차원 기술적인 문제를 하고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또 그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안전성, 그러니까 보안성과 활성화 측면을 같이 검토해서 법제도화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신 질문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유승희 상무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현장에서 상무님께 질문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그 업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언어적인 문제, 한글로 돼 있는 것.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세법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된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거 외국인이 와서 주재원이 와서 그걸 본다 그러면은 힘든데 지금 그게 영어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돼 있지 않다면 그걸 해야 될 거고 그 KPMG 같은 데서 잘 또 좀 안내를 하겠지만은 개정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그 뭐 본국에서 파견된 대표자 뭐 주재원한테 이렇게 좀 잘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을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궁금한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세법상의 이제 이전 가격인가 해서 이제 본국에서 이제 금융기관이 차입을 해서 올 때 그 이자를 손비 인정해주는 한도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에는 어떤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일단 언어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홍콩 대비 우리나라에서 언어적인 환경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다들 외국인들이 느끼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같은 이제 소속으로 같이 업무를 하거나 고객사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와 같은 또 자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언어적인 문제가 절대적인 어려움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조세법과 관련해서 영문화 작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조세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개정 사항이 있을 때 적시에 빨리빨리 반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은 조금 소요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영문 법령은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 원어민이 우리가 봐도 어려운 조세법이기 때문에 그 영문으로 번역된 그 문구 자체를 보고 이해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시고요. 좀 더 그런 법을 영문화한 그대로 영문화한 자료보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라던가 과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영문화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외 금융 업체를 저희로 유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처음에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까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차입하는 거래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송금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OECD 여러 나라들의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소자본 세제라고 해서 아까 그 고재종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고재종 회장님이셨나요? 아니면 황세윤 박사님이셨나요? 그러니까 부채의 형태로 들어오느냐, 뭐 다른 자본의 형태로 들어오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부채의 형태로 한국에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한국에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본 투입을 하지 않고 차입의 형태로만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서 해외에서 차입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소자본 세제이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금융업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을 다른 업종은 2배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금융업은 6배라는 그 특례는 주어져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정리를 하시는 동안 제가 받은 상무님께 드리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 진출 후에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한 동안의 혜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싱가포르나 홍콩 대비 이 혜택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금융 중심지로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겠다라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던 2003년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동안에 항상 나왔던 이 이야기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가 한 꼭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감면 혜택을 어떤 특정 산업군에게 주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법 개정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예를 들어 과세 형평성, 다른 산업군과의 과세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금융 말고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그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이 대부분 일정 기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감면 규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장 빠른 길은 뭐 전면적인 영구적인 감면 혜택이겠지만 사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그 금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런 한시적이지만 5년 동안이라도 혜택을 주는 규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듣는 동안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참석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서울과 부산 2개 도시를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역량을 어떻게 집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 질문도 그 일환의 질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구역 지정과 같은 경제특구지구 지정 등을 통한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 최근에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유치에 나서면서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특구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특화 분야에 따른 분할,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비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무님께 네. 상무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 조세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저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고재종 회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답변을 주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서로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집중화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들이 조금은 감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좀 더 특성화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금융, 해양선박 관련된 금융 쪽으로 블록체인과 더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전주, 부산, 서울이 각각의 본인들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금융 그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두 도시로 나뉘는데 이제 전북까지 해서 각각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우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고재종 회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유승희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황세훈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두 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부산, 그다음에 전주 이제 세 곳에서 하는데 사실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돼도 되고요. 부산이 돼도 되고 저는 전주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각 세 군데에서 뭐 특화해서 글로벌 중심지,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력을 내지는 에너지를 분산을 세 곳으로 분산을 해서 각각 특화를 해서 글로벌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된다.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요. 선택과 집중,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키우겠다. 결과는 세 군데 중에 하나도 성공 못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키우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드는 전략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되든 부산이 되든 전주가 되든 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제대로 된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내는 이러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세 분께 의견을 물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다른 의견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아무쪼록 잘 나아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유승희 상무님께 저희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 도시에 대한 질문인데요. 부산의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 조세특례 제도가 실효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이 법이 처음 신설됐을 때부터 조세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에서나 가능했었거든요. 즉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그 감면 혜택이 전적으로 그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는 있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다만 2020년에 그 새로 유입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이제 홍콩에 있던
금융회사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싱가포르와 홍콩이 되게 안정적으로서 금융허브로서 작용을 했을 때는 뭐 이런 한시적인 금융 조세 감면 혜택이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지만 홍콩이 여러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홍콩을 떠나는 그런 지역 통합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들이 과연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물론 뭐 싱가포르이 1순위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옵션으로 생각을 할 때 뭐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본인들의 지역 통할점을 이전할 수 있는 위치로 바라봤을 때 이런 조세 제도가 있네. 5년 동안 일단 새로이 우리가 진출하게 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주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고요. 뭐 2020년에 홍콩에서 이전한 그런 금융기관들도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세 분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금융특구에 한해서 조금은 더 공격적인 세제 혜택, 예를 들면 여괴 소득이나 금융과 관련한 부문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황세훈 선임연구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금융시장이 국내 전반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어떠냐를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보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죠. 최근 들어서 무슨 횡령사고 뭐 이런 거 많이 발생하잖아요. 금융회사에서 횡령사고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을, 물론 금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언론들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내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더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해외 금융회사들은 인식이 훨씬 더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저는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금융회사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어떤 인식이 팽배해 있느냐? 먹튀라는 인식이 훨씬 더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 이런 해외 금융회사들한테 조세 혜택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국내 진출, 특히 이제 특구 방식이면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평범한 걸, 평등한 걸 좋아합니다. 다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국가,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현실적으로 금융특구에 대해서 공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특구 내지는 금융특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두 군데 금융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부분 혜택을 부여하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전혀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금융시장의 환경에 접목되었을 때 과연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강한 혜택, 특별한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특구의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난관 내지는 사회적인 거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재중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 박사님의 말씀 뭐 전반적으로는 저도 비슷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금융특구를 만드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 고려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금융특구를 만들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황 박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융특구를 만든다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개 만들 거냐, 두 개 만들 거냐, 세 개 만들 거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금융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의 시장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과연 한 개 만드는 게 적정한지, 두 개, 세 개 각 지자체마다 만드는 것이 적정한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금융특구를 만들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지자체마다 다 만든다?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요. 경쟁력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몇 개를 만들 거냐, 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서울하고 부산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장을 놓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금융시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많아야 한 개 내지 두 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구를 만든다 하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유승희 상무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계 투자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제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던 론스타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저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외국계 투자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어갈 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런 문제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실제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금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외국계 투자 자본이 뭐 론스타와 같이 그냥 이제 투자만 하고 빠지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 은행, 증권업, 자산운용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허브로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한 주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현재 상황상 그런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가 계속 되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페이버를 줘야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게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세 형평성의 중요성,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금융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계 금융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려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설치되는 회사에 대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 이런 부분은 금융업에 한정된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군에 주는 그런 혜택 대비 과연 현행 규정이 주는 혜택이 과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혜택을 보는 지역이 부산에 한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한정한 과세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 론스타와 같은 그런 아픈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법적 안정망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대한 금융 특구를 지정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인 거부감도 있고 또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유승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효성을 또 제대로 그들이 거둘 수 있게 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 토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예, 저기 해외 금융기관 유치할 때 뭐 법인세, 소득세 등 여러 가지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는 항목이 어떤 건지 그 세 분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고재종 회장님부터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특구 유치하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법적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조세 혜택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부분을 이렇게 감면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지만은 뭐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 뭐 기타 그 증권 거래에 따른 그 세금 면제,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그 취업 그 비자 면제라든가 또 취업 관련해서 그 허가 면제라든가 또 거주에 따른 여러 가지 개인 소득세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만 그 감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황세훈 연구원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은 조금 생각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복잡해지는데 법인세라든지 이제 세제 혜택을 줄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그 이제 국제금융지구들이 있잖아요. 그 국제금융지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지를 봐서 그들이 주는 세제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융회사가 어디를 갈지를 선택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당연히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나 홍콩 또는 저기 두바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셨던 인도의 구자라트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 확보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세제 혜택을 좀 세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냐? 의 문제가 다시 이제 뒤따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선택하기 어려운 영역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선택의 영역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그 유승인 상무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한테 지금 세제 혜택을 주죠. 그 세제 혜택이 금융회사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강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상무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황세훈 박사님의 아까 발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사가 직접적인 거래 비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소속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좀 다른 영역의 세제의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어느 한쪽만 생각을 해서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그 여러 가지 영역의 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그 감면 혜택의 수준에 대해서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대한민국의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제도적이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리겠고요. 또 여기 계신 그 현장의 참석자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와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금융중심지 서울로 발돋움하기 위한 금융과 투자 부분의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월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보다 더 다양한 이슈와 주제가 공론화되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을 계속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저희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